화려한 날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진실은요. 바로 가족이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무너지는 순간에 튀어나옵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다 지나갔다고, 더는 묻지 말자고 덮어둔 그 이야기 속에서요. 지금부터 화려한 날들의 이지혁 가족, 특히 아버지 이상철과 할아버지를 둘러싼 오래된 사건의 연결고리를 풀어볼 건데요. 충격 준비하시고요. 이건 누군가의 실수나 해프닝이 아니라 세대를 관통해서 사람들을 바꿔버린 진짜 비밀이었거든요. 시작은 늘 소소해 보이는 균열이었어요. 이상철은 정년퇴직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 평온함 뒤에 작은 진동이 계속 있었죠. 전화가 오면 표정이 굳고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쓰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괜찮다라고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김다정은 눈치 빠른 사람이어서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부드럽게 물었는데요. 이상철은 짧게, 아주 짧게 없다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투에는요, 진짜 없다는 뜻이 아니라 더는 묻지 말아달라는 간청이 섞여 있었어요. 조옥래 할머니는 오래 보고 겪은 사람이잖아요. 거실에서 손주들 사진을 훑다 말고 방문 너머로 잠깐 멈추는 상철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상처는 꽤 맸는데 실은 아직 못 뽑았구나. 할머니 말이 맞았던 거죠. 겉은 봉합됐는데 속에서는 아직 피가 도는 겁니다. 33년 전에 그날 이야기, 이제 꺼내야겠죠. 이 얘기는요,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과 누군가의 도망, 그리고 누군가의 침묵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핵심은 지혁의 할아버지예요. 당시 동네에서 성실하다고 유명했고 숫자에 정직한 분이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회사 돈 흐름을 관리하던 자리와 가까워졌고 거기서부터 일이 꼬였어요. 회계상 오류로 기록된 구멍이 났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누군가가 영수증을 바꿔 끼우고 누락된 장부를 제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할아버지였던 거죠. 할아버지는 이건 아니지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칼끝처럼 들렸던 겁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공식 기록에는 불의의 사고라고 쓰였고 동네 사람들은 침묵했죠. 장례식장에서 상철은 입술을 깨물었고 김다정은 울던 눈을 꾹 눌러 참았고 조옥래는 빈 소반 위에 물 한 사발을 올려놓고 내가 억울할까봐 물 먼저 올린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랬던 거죠. 그날부터 이 가족의 시간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훅 당겨서 10여 년 전, 상철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이 뭘 숨기는지 알아요. 상대는 짧고 차갑게 말했고요. 그 이후로 간헐적으로 온 전화는 장부의 페이지 수, 도장이 찍힌 날짜, 입출금의 시간대까지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날 도장, 당신 아버지가 찍었지요?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찍었죠?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을 텐데. 상철은 전화를 끊고 벽시계를 받고 벽시계는 멈춰 있었죠. 그게 은유가 아니라 정말 꺼져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나갔던 거예요. 그는 배터리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제발, 이제 그만. 김다정은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어요. 아내는요, 때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거든요. 밥 먹어요. 애들 기다려요. 그렇게 정상의 루틴을 유지시키는 사람이 집안의 신경을 지탱합니다. 지혁이 그저 반듯하게 자란 건 사실 이런 정상 연극을 엄마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유지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연극이 너무 오래가면 배우도 헷갈립니다. 자기가 지금 누구였는지요. 이 지점을 지나면 지혁의 변화가 이해됩니다. 지혁은 일 잘하고 멋있고
좋은 선배였는데요. 어느 날부터 굳어졌습니다. 옛날엔 툭툭 농담도 던지고 후배들에게 커피도 사주고 박성재에게 너 또 허세냐라며 웃곤 했는데요. 갑자기 말수가 줄었고 예민한 일이 생기면 조금 과하게 반응했어요. 그건 성격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귓속에서 누군가 계속 귓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믿고 선 이 바닥은 진짜야? 내가 밟는 이 회사의 바닥. 33년 전 그날부터 이미 기울어졌어. 박성재는 절친이니까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야, 지혁. 너 요즘 왜 이렇게 차갑냐? 지혁은 웃으면서 괜찮아. 나 잘 지내라고 했지만 성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저 표정은 진짜 괜찮다가 아니야. 성재도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금수저라고 해서 둔하지 않아요. 집안의 냄새, 권력의 방식, 비밀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챕니다. 그래서였죠. 성재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말해. 내가 아는 길이 좀 있으니까.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요. 그 끄덕임에는 이 길은 내가 혼자 가야 한다는 고집이 붙어 있었어요. 지혁의 실종.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그 실종은 묘하게 도망과 수색의 중간 지점에 있었어요. 스스로 사라졌는데요. 누군가에게 쫓기듯 조급했고 동시에 누군가에게서 멀어지려 애쓰는 듯 보였죠. 결혼식 파탄 이후였다는 타이밍도 잔인하게 맞물렸습니다. 결혼식은 가족의 연극이 최고조로 완성되는 무대인데 지혁은 그 무대를 박차고 나가버린 거죠. 왜였을까요? 그날 아침, 지혁은 상철의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봤습니다. 봉투에는 낡은 영수증과 흐릿하게 번진 회계장부 조각들이 들었고 마지막 장에 찍힌 도장의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각진테가 유난히 두꺼웠고 잉크의 번짐이 마치 누군가 급히 눌렀다가 떼어낸 듯 삐져 있었어요. 그 도장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지혁은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동자에서 답을 받습니다. 미안하다. 상철은 말하지 않았지만 미안하다는 눈은 이미 고백이었죠. 지혁은 나갔고 사라졌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것만 보면 나쁜 아들이죠. 하지만 그 길에서 지혁은 흔적을 모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이동 동선, 장례식 직전 사라진 서류 봉투의 행방, 30년 전 동일 회사에서 기묘하게 반복된 오류의 패턴. 그는 수학처럼 사건을 풀었는데요. 숫자들이 가리키는 것은 늘 같은 사람들의 이름과 같은 시각, 그리고 같은 방식의 은폐였어요. 이쯤에서 상철의 33년 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제 직면해야 합니다. 상철은요, 은폐의 주범이자 동시에 정상으로 살고 싶은 가장이었어요. 이 두 욕망이 매일 싸웠죠. 그가 숨긴 건 할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사건의 진상을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한 줄의 사실입니다. 도장. 마지막 도장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찍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 도장을 찍게 만든 사람, 그 옆에 서서 잉크 패드를 밀어준 사람, 그리고 문이 닫히자마자 종이를 갈아 끼운 사람. 상철은 그 밤의 복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복도에서 울린 구두 소리의 리듬까지요. 왜냐면 그 복도 끝방에 그도 있었으니까요. 그럼 상철이 범인이냐고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날 침묵의 동조에 서명했습니다. 그게 더 최악일 때가 있죠. 직접 칼을 쥐지 않았는데 칼이 내려오는 걸 말리지 않았던 사람. 그는 그 방에서 아버지, 내일 다시 회의하시죠라고 말했는데요. 문 밖에서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오늘 안에 끝내요 하고 잘랐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오늘로 끝났고 기록은 내일로 덮였어요.
이게 33년을 버틴 시스템의 문법입니다. 내일을 얹어 오늘을 덮는 문법. 지혁은 이 문법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그는 차갑고 냉정해졌어요. 은호가 놀랄 만큼요. 지혁 선배,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는 은호에게 지혁은 괜찮아라고 짧게 답했는데요. 그 말끝이 너무 단단해서 은호는 더는 묻지 못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얇은 유리가 세워진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그 유리는요, 질문을 튕겨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시청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야기를 연결해 볼게요. 은호에게 당신의 진짜 가족은 따로 있다라는 정체불명의 문자가 왔죠. 많은 분들이 그걸 고성희와 연결해서 보셨고, 실제로 고성희의 의미심장한 관심도 계속되고 있죠. 다만, 오늘 우리가 파헤치는 사건의 중심축은 이지혁 가족의 오래된 비밀이에요. 이 두 축은 나중에 교차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흐름에서 확실한 건 지혁이 흔들린 직접 원인은 아버지 이상철이 붙잡고 있던 33년의 봉인이라는 거예요. 은호의 메시지는 또 다른 문을 열고 있고 그 문은 이 집안의 문과 연결될 수도 어긋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이 여지가 훗날 더 큰 폭발력을 만들 거고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보죠. 김다정은 엄마예요. 엄마는요, 끝까지 가족을 묶는 매듭을 쥔 사람입니다. 다정은 상철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아이들 앞에서만이라도 흔들리지 말아요. 그 말 속엔 분노와 슬픔과 체념이 한 번에 엉켜 있었는데요. 다정에게도 한계는 옵니다. 진실을 모르는 척하는 시간은 사람을 마모시키거든요. 어느 밤, 다정은 상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당신이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더 나쁜 선택을 했던 날이 있었다는 건 알아요. 그 문장은요, 칼보다 아팠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숙였고 말없이 물을 마셨고 물잔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조옥래는 손주들을 부릅니다. 지혁아. 할머니가 부르면 지혁은 존댓말을 씁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는요, 오래된 장롱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요. 수첩 안에는 작은 글씨로 기록된 거래처 이름, 돈이 오간 날짜, 그리고 붉은 동그라미. 이거 내 할아버지가 적은 건 아니고 내가 적었어. 그날 사람들이 내게 한 말들을 그대로 옮겼다. 늙은 사람 말이 증거는 안 되지만 오래 기억하는 건 잘하거든. 지혁은 수첩을 넘기면서 손가락에 힘을 줍니다. 할머니, 이 기록 소중히 보관할게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 진실을 다루는 방식은 이렇게 세대를 옮겨갑니다. 누군가는 숨기고 누군가는 기록해요. 그리고 언젠가 그 기록이 봉인을 깨죠. 여기서 박성재가 다시 등장합니다. 성재는 친구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특권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혁, 이건 내가 혼자 깨면 너만 다친다. 어른들 싸움은 증거가 쌓여도 말로 퉁치려고 해. 그래서 더 강한 증거가 필요해. 성재가 제안한 건 정보의 길이었죠. 내가 찾은 날짜와 수치, 내가 가진 관계망에 올려보자. 누가 먼저 움찔하는지 볼 수 있을 거야. 지혁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짧게 답합니다. 부탁한다. 둘의 대화는 반말이고 그 반말에는 죽이 맞는 전후의 정서가 있어요. 둘은 서로의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인지 압니다. 그래서 지혁이 너무 차가워질 때 성재는 슬쩍 농담을 던져 온도를 내리죠. 야, 인간미 좀 남겨라. 로봇 되겠다.
지혁은 그제서야 입꼬리를 살짝 올립니다. 그러게요. 이쯤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납치 사건. 과거에 지혁이 사라졌던 시간이 있었고 그때의 진실이 이제야 덩이를 드러내는 중이에요. 납치는 단순하게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묘하게도 요구는 문서였어요. 특정 연도의 결산 자료, 특정 계약서 원본, 특정 도장의 원본을 내놓으라는 협박이었죠. 돈이면 숫자로 협상하면 되는데 문서는 협상이 안 됩니다. 내놓으면 끝이고 안 내놓으면 끝이에요. 그때 상철은 도망쳤고 김다정은 아들의 이름을 밤마다 불렀고 조옥래는 문지방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나쁜 것들, 넘어오지 마라.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건은 미해결로 남았죠.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문서는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히 갖지 못했다. 그래서 10년 뒤에도 33년 뒤에도 전화는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상철의 33년 비밀이 깨질 조짐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의 사랑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결혼식 파탄, 그 전날 밤의 다툼, 그리고 사라진 서랍 열쇠. 지혁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 반복될 때 그게 설계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열쇠 하나를 발견했고 그 열쇠가 여는 작은 금고에서 오래된 녹슨 키클립과 함께 사본이라는 이름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복사본 각인이 흐릿한 계약서 2장과 끝에 붙은 작은 메모. 원본은 내게 없다. 이 메모가 의미하는 건 단순하죠. 누군가가 원본을 가지고 있고 그 누군가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지혁은 이 사실을 들고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물었어요. 존댓말로요. 아버지, 이 메모 누구 겁니까? 상철은 답하지 못합니다. 말 대신 손등이 떨렸고 손등의 떨림은 심장의 진실을 먼저 말해버렸죠.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게 있었다. 상철이 겨우 짜낸 문장은요. 변명 같기도 하고 유서 같기도 했어요. 지혁은 한동안 조용했다가 저는요. 아버지를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묻겠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왜 그 방에 혼자 계셨어요? 라고 천천히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칼이에요. 애정을 베지 않으려 최대한 둔탁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베는 칼. 여기서 잠깐 이 집안의 다른 축들도 고개를 듭니다. 이지화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동생이에요. 겉으로는 경호와 운전 일을 하는데 실제로는 관찰이 뛰어나죠. 지화는 형에게 말합니다. 형, 내가 밤길 좀 따라가 볼게. 그리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수빈은 밝지만 영리해요. 표면만 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수빈은 엄마에게 다가가 말하죠. 엄마, 우리 집 무슨 일 있어? 나한텐 엄마가 거짓말 못하잖아. 다정은 잠깐 웃고 결국 딸아이의 손을 꼭 잡아요. 수빈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른들 세계는 간단하지가 않아. 이 대화의 온도는 따뜻하지만 내용은 차갑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의 비밀을 밟을 때 집은 성장통을 알아요. 그리고 김장수 외할아버지. 장수는 과묵한데요. 필요할 때는 결정적인 말을 던지는 분이에요. 사람이요. 죄를 짓고도 오래 버틸 수 있는 건 둘 중 하나야. 하나는 남들도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증거가 사라졌기 때문이지. 그런데 증거는 생각보다 잘 안 사라져. 사람 입에서 계속 나오거든. 그 말은요. 상처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고 지혁을 향한 격려이기도 했어요. 진실은 결국 사람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지혁은 결심합니다.
침묵을 깨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정확한 이름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래전 그 복도에서 구두를 울리던 사람, 잉크 패드를 밀던 사람, 그리고 오늘 안에 끝내자라고 말한 사람. 그 사람은 지금도 권력의 그림자 안쪽에서 안전하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지혁이 그 상대의 집요함을 알아채는 순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때론 무례해 보일 만큼 단단해졌어요. 은호에게도 성재에게도 심지어 부모에게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은요, 사랑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만든 단단한 경계였어요. 누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방어선. 하지만 방어선은요, 안쪽에서 무너질 때가 옵니다. 어느 밤, 지혁은 다정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지혁아, 엄마가 미안해. 그 한 줄에 울컥했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한지, 왜 갑자기 그 말을 꺼냈는지 그는 대충 알았거든요. 엄마는 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등이 왜 떨리는지, 왜 새벽마다 부엌등만 켜진 채로 앉아 있었는지. 다정은 말하지 않았고 그 말하지 않음으로 가족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침묵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죠. 이제 톱니바퀴가 다 맞물렸습니다. 33년 전의 은폐는 단순한 서류 조작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침묵의 계약이었어요. 도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누군가는 복도를 걸어 나왔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수첩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의 선택이 지금 이 가족에게 각각의 방식으로 흉터를 남긴 거죠. 상철은 가족을 지키려 했다라고 말하지만 지혁은 가족을 지키려다 진실을 버린 날이 있었다라고 느낍니다. 둘의 말은 다 맞는데 동시에 다 틀려요. 그래서 싸움은 끝이 없고 화해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은 있어요. 길은 늘 사람에게서 시작하죠. 누군가가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날 내가 그 방에 있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나오면 게임은 끝나요. 그 한 문장이 나오는 순간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 싸움이 지금부터의 전개입니다. 지혁은 그 문장을 끌어내기 위해 증거를 쌓고 침묵의 틈을 벌리고 겉으론 차갑지만 속으론 누구보다 뜨겁게 움직일 거예요. 박성재는 그 옆에서 정보의 길을 열고 때로는 자신의 집안과도 부딪힐 겁니다. 우리 집도 깨끗하진 않아. 그러니까 더 정확히 가자. 성재의 이런 대사는 앞으로 이 복수극이 단순한 선악구도가 될 수 없다는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특히 주목해야 할 장면을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첫째, 상철의 전화예요. 전화를 받을 때의 숨소리, 말끝, 그 다음에 하는 행동. 전화를 끊고 물을 마시는지, 담요를 개는지, 창문을 여는지. 그 사소한 루틴이 진실의 고도와 비율을 반영합니다. 둘째, 조옥 내의 수첩이에요. 그 수첩이 어디에 보관되는지, 누구 손을 거쳐 어디로 옮겨지는지. 수첩은 종이가 아니라 기억의 백업 장치입니다. 셋째, 지혁의 존댓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존댓말을 쓰는 아들은요, 경계와 사랑을 동시에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존댓말이 갑자기 더 포멀해질 때 거기엔 질문의 칼날이 들어있어요. 넷째, 박성재의 침묵이에요. 성재가 말이 줄어드는 순간은요, 이를 밀어넣는 중일 때예요. 그는 말을 줄이고 움직임을 늘립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판이 흔들립니다. 다섯째, 김다정의 미안해예요. 엄마의 사과는요, 사실상 마지막 선을 넘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엄마가 미안해라고 말할 때 다음 장면은 보통 분수령이 됩니다. 결론을 너무 빨리 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 이야기는 여백을 먹고 자라거든요. 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지혁의 실종, 결혼식 파탄, 상철의 33년 비밀, 할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30년 전의 횡령 패턴,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는 협박, 이 모든 건 한 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줄은 사람의 입과 손을 따라 움직였고, 그래서 기록은 여기저기 흩어졌고, 이제 그 기록을 줍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지혁이에요. 지혁이 차갑게 변한 건 사랑을 잃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지키려면 차가워져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뜨겁게 싸울 거고, 존댓말로 묻고, 반말로 친구를 부르고, 가족에게는 끝까지 예의를 지키면서도 진실 앞에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죠. 그게 이 집안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말하게 될 겁니다. 그날 내가 그 방에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소리를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주곡이었고 이제부터가 진짜 본편이거든요. 준비되셨죠? 다음 이야기는 선의 이름으로 시작된 은폐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지혁과 상철, 다정과 조옥래, 지환과 수빈 이 가족은 서로를 다시 부를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요. 우리, 이제 그날 이야기 좀 하자.